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녔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습니다. 검찰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떳떳하다면 성실히 조사받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소환 통보에 정기국회 첫날부터 전국이 얼어붙었고요.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대통령 특사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첫 일정으로 영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부회장 외에도 지금 신문 보시는 것처럼 재계 5대 그룹 총수를 모두 특사로 보내는 방안도 대통령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 공제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14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일단 내리자는 절충안도 제시를 해봤지만 야당의 반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큰 비가 지나간 지 아직 2주도 채 안 됐는데요. 초강력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한반도 상륙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워낙 거대한 태풍이다 보니까 벌써 제주에는 비바람이 시작됐고 상륙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 초가 되면 대부분 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를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시토방통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금요일시토방통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검찰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명백한 증거를 일부러 무시하고 짜맞춘 각본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자, 어떤 혐의로 소환이 됐는지 따져보기 전에 일단 소환 통보가 알려진 경위가 좀 독특합니다. 그 부분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 권성동 원내대표가 노출됐던 장면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일단 허위사실, 공표, 백현동과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출석 요구가 왔다라고 보좌진에 의해서 문자가 온 걸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전쟁입니다라는 어떤 멘트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부러 공개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어찌됐든 저런 식으로 일단 검찰의 소환 통보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저 문자가 온 거는 이제 김현지 보좌관한테서 왔다고 하죠. 그게 오전 11시 10분이라고 맞습니다.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문자가 왔는데 바로 보다가 사진에 찍혔다고 하면 그래도 의심을 살 텐데 이게 문자를 봤던 시간은 또 오후 3시 5분이거든요. 3시 8분인가? 3시 5분이라고 하는데 거의 4시간 정도의 그 간격이 있으니까 그 중간에 아마 봤지 않겠는가.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문자 파동 그 여진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도 뒷줄에 앉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문자를 본다는 게 글쎄요. 보통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안 볼 것이고 그다음에 문자가 온 뒤 거의 4시간 뒤에 저 문자를 이제 봤고 그게 카메라에 잡혔다는 점을 보면 의도적인 노출 이런 분석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전쟁입니다는 뭐 검찰에서 그 소환할 거라는 거는 뭐 이재명 대표도 충분히 알았을 테니까 다만 시점 뭐 이런 것만 몰랐을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진짜 전쟁의 서막 뭐 이런 분위기로 아마 김현지 보좌관이 그 문자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전쟁입니다. 이제 그 표현 때문에 관심도 가고 하는데 일단은 그 이재명 대표의 자리가 조금 제가 알아보니까 바뀌었어요. 그 전의 자리는 이제 당 상임 고문이죠. 그 자리였는데 당 대표가 이제 지난 일요일에 이번 일요일 되고 이제 본회의장에 또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옆자리도 앉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은 항시 뭐 여야 모두 당대표라 유력 주자, 유력 정치인들은 카메라 가지고 쭉 고정하고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보니까 이제 이게
이 각도에 따라서 자리가 옮겨갔는데 아마 노출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뭐 일부러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어제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재명 대표 일정이 네. 아주 타이트하게 있었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만났었고 그런 상황에서 뭐 유선복을 받았는지 그런 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연스럽게 뭐 보는 장면이 된 것 같고요. 내용은 일종의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자 총질, 내부 총질 문자하고는 네, 네. 많이 다르다. 그때는 대통령과 그 여당 원내대표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대통령 뜻을 잘 받들겠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체리 따봉까지 보낸 거고 이 전쟁입니다는 그 보좌진이 네. 의원한테 지금 당대표시지만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했고 본인의 감정을 표현한 뭐 표현이 하나 들어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을 법한 것 같아요. 일단 확인할 시간도 그렇지만 저번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파동 때 다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언론 보도 많이 나왔을 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 필름 붙은 거 아니냐, 까매서 아무것도 안 찍힌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젠 너무 선명하게 찍혀서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만약에 모시는 분이면 보좌관이면 네. 이런 내용은 중요하니까 1대1로 하지 단톡방에 올릴 것 같지 않거든요. 그 단톡방에 처음 알리듯이 이렇게 완결된 문구로 뭐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왔습니다, 전쟁입니다까지 해가지고 그걸 단톡방에 올리고 그게 공개된다라는 건 사진으로 찍혀서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끔 이게 문구를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개된 게 좀 독특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도 저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그 혐의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혐의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일단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를 이유로 검찰에 소환을 했는데 소환 날짜는 6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은 오전 10시에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아직 뭐 갈지 안 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작년 12월에 고 김문기 전 성남 도계공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뭐 출장을 같이 갔다든지 그리고 김문기 처장이 어떤 영상 메시지를 보내면서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검찰은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협박이란 단어를 국감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검찰은 협박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대장동과 관련해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누락했다. 처음에는 직원 건의를 안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추후에 보고를 못 받았다라고 말을 바꿨다. 그래서 이것 또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허은하 의원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우선은 이게 협박과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허위를 말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뭐 검찰이 협박을 했다 하면서 민주당 분들이 늘 얘기하고 싶은 게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검찰과 연결하려는 프레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위 사실을 말을 했느냐 말하지 않았느냐. 국감에서는 사실 허위 사실 발언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또 후보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그냥 사실에 대한 부분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백현동과 관련된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용도를 바꿔준 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최병우 의원님, 뭐 협박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사용을 했는데 뭐 요청이 수차례 있었으면 이걸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이재명 대표가 쭉 해명했던 내용을 네. 보면요. 이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와 그다음에 한국식품연구원에서 24차례 공문을 보내서 뭐 이제 뭐 협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선 24차례 공문이라는 거는 사실과 달라요. 24차례 공문을 보낸 시점은 용도 변경이 끝난 다음이에요. 그렇죠? 용도 변경을 고시한 뒤에 이제
보냈는데 그러니까 용도 변경과 관련한 공문이 아니에요. 아니었다. 그런 것이고 국토부하고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공문을 보내기는 했어요.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네. 그런데 그거는 24차례가 아니고 6차례입니다. 6차례고 국토부에서 3번. 그다음에 식품연구원 사람들이 이제 시행업자 요청을 받아서 대신 해준 거 3번. 근데 국토부에서 요청했을 때는 2단계 상향이었어요. 네. 근데 실제 4단계. 이재명 네. 성남시장이 해줬던 것은 4단계고 네.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요청했을 때 이재명 성남시가 다 그걸 거부했어요. 협박한 게 아니고 거부했습니다. 거부해서 성사가 안 됐고 근데 실제 성사된 것은 이 시행업자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을 영입한 뒤에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일단 협박 발언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검찰이 지금 소환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협박 발언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근데 분명한 거는 당시에 이제 국토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네. 박근혜 정부 국토부였죠. 빨리 성남시보로 용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한 건 사실인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가 국감에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 이유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성남시가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국토부 입장에서는 또 직원들 간에 서로 회신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당시 중앙지 기자가 취재했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뭐 증언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직무유기로서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위협이나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있다. 했기 때문에 지금 국감장에서 이 시장이 시장으로서 당시에 네. 협박으로 직원들부터 보고를 받았고 난 그렇게 느꼈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이번에 그 검찰의 소환 출두 요구가 시기나 형식 내용에서 상당히 부적절하고 민주당이나 아니면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이 정치 보복이나 정치 탄압이라는 비판을 들을 소지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도 지금 국회가 정기국회 열리는 첫날이었고 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보석 문제랄지 그다음에 대통령실 이전 벌써 496억 쓴다는데 800억이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어제는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총리를 만나서 협치와 국회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 나왔고 형식도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도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소환 일자를 뭐 협의를 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제1야당의 대표를 6일 오전 10시까지 나와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야당의 반발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나오는 뭐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 다 발언입니다. 네. 누구를 알았냐 몰랐냐. 네. 이걸 협박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과연 이 정도 사안으로서 뭐 진짜 아까 뭐 또 나오시겠지만 서면 조사도 가능한 상황일 텐데 이런 상황으로서 야당 대표를 소환 출두까지 요구한다는 거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로 검찰청이 정말 포토라인을 세워서 망신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라고 좀 주장을 전에 나왔습니다만. 네. 예. 근데 뭐 정치적인 얘기 빼고 저는 그냥 사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만 얘기하면 가장 가까운 예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첫 번째 기소했을 때 네. 공소시효가 임박해가지고 소환 조사 없이 기소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때 민주당에서 아니 어떻게 해명 기회도 안 주고 소환도 네. 없이 기소하느냐. 그때는 그걸 문제 삼았거든요. 소환을 했다는 것 자체는 조사를 받는 거인 동시에 자기도 방어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환 자체를 문제 삼는 거는 절차상 당연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자꾸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다른 사건보다 뭐 빨리 하는 거 아니냐. 이건 공소시효가 9월 9일 날 끝나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조사를 안 했는데 기소 불기소를 하면 그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가 계속 지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는 지금밖에 없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협박이다 아니다 이것도 사실 내심의 의사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앞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그러니까 내가 협박을 받았다라는 건 내가 그때 그렇게 느꼈습니다라고 이제 해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셨어요. 지금 법률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는 요구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뭐 건이 안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던 발언도 검찰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듣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제가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어제 SBS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네, 하신 게 인지를 못했다 그 뜻이죠. 네. 호주 여행을 11일이나 같이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게 좀 논란이 됐어요.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걸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고. 자, 그러나 김문기 처장의 과거 전화 내용을 좀 보면은 뭐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헌 의원님 어떻습니까? 모른다고 하기에는 사실 골프 쳤다, 출장 같이 갔다 그러면 일단 알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알 수밖에 없는 사이죠. 골프 치면은 한 6시간 정도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함께 했던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재명 현재는 대표죠. 이재명 대표의 직원들은 뭐 이재명 대표와 일을 할 만한 네. 그런 일을 참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협박이라는 단어 그리고 전쟁이라는 프레임을 직원들이 지금 얘기해서 그렇다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는 저는 고위 직원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하위 직원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 직원들을 하위 직원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재명 대표가 일하기 좋게 그 프레임까지 만들어주는 그러한 능력 있는 분들과 일을 하시는 것이 참 부럽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근데 이제 하위 직원이라는 표현이 네. 이제 당시 시장일 때 이분이 이제 시청에 근무하셨던 분은 아니고요. 이제 그 산하 기관에 있는 네네. 이제 직급이 좀 뭐 직급으로 따진다면은 네.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보좌진이 쓴 전쟁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이 대표가 어떤 뭐 텔레그램일지 뭐 이렇게 보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제가 못 알아듣겠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대표가 얘기한 게 당시 이제 이 극단적 선택을 하셔가지고 네. 애도도 표시하면서 방송에 나갔을 때 물어봅니다. 그때 그 하위 이른바 그 시장일 때는 산하기관, 그 산하기관이나 다 따지면 상당히 숫자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나중에 뭐 같이 여행 갔다 이런 뭐 사진 그 출장 간 게 나왔습니다만 당시 그때는 몰랐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나중에 대장동 이 문제가 했을 때 그 전문가가 누구냐. 뭐 자문을 좀 받았다. 그렇죠. 예. 그 뒤로는 뭐 통화도 하고 아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표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 몰랐냐, 왜 몰랐다고 했느냐 이건 사는 본질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저도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의장님을 모시고 국회의장을 모시고 출장 같은 거 많이 갑니다. 뭐 똑같은 이해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순방 가면 뭐 한 10박 11일도 가지요. 가서 가보면 동행했던 뭐 허인님처럼 의원들하고 저희 정도 되는 이제 뭐 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고위직들은 의장하고 같이 하면 다 이름도 알고 다 얼굴도 압니다. 근데 저희 같은 이른바 실무직원으로 갔던 국제국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의장하고 사진하고 다 찍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저번에 그때 보셨던 직원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 그랬었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뭔가를 숨기려고 한다 이렇게 좀 공격하는 것도 다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참고로 국회 사무처 직원도 좀 되지만 성남시 직원이 훨씬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한 좀 전에 협박이라는 단어가 직원들이 이야기한 거다라고 말씀 중에 말씀을 하셨어서 제가 협박과 전쟁에 대한 프레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좀 사례를 든다면 어제 2시에 정부 저희가 국회 기본적으로 정기국회가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3시 몇 분이었죠. 그때 보실 때 정도 되면 거의 끝나갈 때 이제 사진 찍으러 가기 몇 분 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기자들이 사진 찍기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같이 일하는 보좌진들 입장에서는 급한 일이 벌어지면 바로 이제 텔레그램을 보내주죠. 근데 그걸 확인을 대표께서 의원이 안 한다. 그러면 점심시간에라도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안 하고 3시에 다시 한번 열어봤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협박이라는 그 발언과 또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던 발언 두 가지를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혐의는 대장동 사업 초과 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녹취도 들어보겠습니다.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했다 이렇게 또 나한테 보고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과 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저도 자세히 언론들을 보니까 삭제가 아니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응모, 공모가 끝난 다음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제가 안 거는 이번에 언론 보도로 안 거고. 자, 지금 이제 국감 때 목소리인데 이틀 만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정관에 보면요. 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요 결정 사항은 다 시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종적 결정 사항. 네, 그렇죠. 더군다나 이 초과이익,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련한 초과이익 그 환수 조항이라는 것을 삭제하느냐, 삭제하지 않느냐,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거는 대장동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수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점인데 그거를 성남시장이 결정을 지금 안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그 지금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뭐 6일날 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소환에 응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만은 네. 어쨌든 응한다면 네. 거기서도 이제 저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법정에 가서 판가름이 나겠죠. 민주당에서는 일단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소가 웃을 일이다. 그리고 황소도 암소도 다 웃을 일이다. 검찰도 하려면 뭔가 그럴듯하게 소환하고 뭐 그럴듯한 내용을 가지고 기소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나의 생각을 주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검찰도 아마추어화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 공화국의 이 칼날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찔러대고 있는 건데요. 이 정부가 전 정권 혹은 야당에 대한 분노만 지금 보입니다. 제발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고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과거 대선 시기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도 한 적 있죠. 감옥 갈 것 같다라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다시금 그 얘기가 소환이 되고 있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은 확실히 범죄자가 맞다. 자기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혹시 잘못한 게 있나 가혹하게 먼지를 털어도 만들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재명 제1야당 대표의 검찰 소환 뉴스, 굉장히 큰 뉴스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아침 도어 스태핑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대통령님, 대선에서 수사를 직접 촉구하시기도 했던 사안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지를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지금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이 민생이 우선이고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데 뭐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자, 한민수 대변인께 발언권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순간 저 얘기를 듣다가 저도 모르게 복소가 터졌는데 대통령은 이준석 당대표 얘기도 나오니까 뭐 신경 쓸 정치인 발언 신경 쓸 뭐 시간 없다고 했고 제1야당의 국회 다수석을 섬하고 있는 제1야당의 지금 소환 출두로 전 언론이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기사 읽을 시간이 없다. 이건 한마디로 참모들이 무능하거나 대통령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니면 국정에 관심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경제와 민생 우선 저 좀 납득하기 힘든 멘트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차라리 그냥 법과 원칙을 하든지 뭐 지키지도 않고 있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번 사안 이건 제 느낌이니까 혹시 저도 뭐 제 느낌 가지고 누가 검찰이 기소 안 하겠죠. 근데 제 느낌이 야 정말 검찰 경찰이 아주 뭘 그렇게 탈탈 소사를 했는데 털어가지고 했는데 참 할 게 없구나. 참 얼토당토하는 걸 가지고 뭐 선고 공소시효가 있으니까 우리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거 가지고 또 기소까지 간다면 우리 다수의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꼭 민주당을 떠나서요. 네. 선택적 기소, 선택적 수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초과 한수 조항 같은 경우도 발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좀 삼고 있어요. 네. 그 문제가 이른바 대장동이 불거진 지가 딱 만 1년 됐습니다. 네네네. 지난해 8월 제가 29일이나 30일로 기억을 합니다. 경기도 인터넷 매체가 보도를 하면서 뭐 여야 뭐 그때 막 지금의 경선 여당이 중이었죠, 예, 민주당 경선. 지금의 이제 여당이 야당 때 이제 공격을 네. 하고 했었는데 한번 보시죠. 1년간 그렇게 탈탈 수사를 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연결된 고리랄지 그 당시 의심했던 게 무슨 뭐 금품을 받지 않았겠느냐, 특혜를 주지 않았겠느냐. 결국은 지금 초과 한수 조항인가요? 그뭐 삭제된 거에 있어서 배임 고리를 찾는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국감장의 발언이 달라졌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고 사실을 왜곡한 거다 해서 지금 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홍준표 전 대표 말대로 검찰이 능력이 없는 건지 이렇게까지 주변 수사까지 다 하고도 할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혐의가 없다 선언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전에 선택적 기소, 선택 수사를 좀 부연해 드리자면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선됐다고 다 불기소, 무혐의, 불송치하고 낙선했다고 지난주에 다 그 기소합니까? 말씀하셨죠. 예. 하는데 제가 뭐 듣고 많이 얘기를 해서 하는 건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어제도 기사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는 뭐 이렇게 비공개 소환하는데 그 소환도 응하지 않겠다고 했고 또 뭐 장모분이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녹취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영상까지. 그 현역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거기 기초단체장 할 때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렇게 편의를 봐줬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도 있고요. 이재명 후보 시절에 그 아들 허위 학력이라고 해놓고 몇 시간 만에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걷어들였습니다. 근데 검찰은 국회의원 66명 국민의힘 의원들에서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그럼 우리 국민들 볼 때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법 앞에 평등하면은 모두가 평등해야죠. 한쪽은 완전 불평등해요. 이럴 때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시면 많은 분들 참 고개를 끄덕끄덕 볼 겁니다. 그래서 검찰, 경찰도 그 특히 뭐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께서도 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대통령이야 뭐 현직 때 소추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 가족들 뭐 형이나 동생 뭐 자식들 문제 생기면 다 수사했어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이 정치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소환이 되면 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의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야당 대표 되신 지 이틀 되셨습니다. 근데 대표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탄복 얘기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렇게 되려고자 했었던 것,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빨리 당대표가 되려고 했던 것, 혹시 방탄복 입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아니다라고 증명하고 싶으시면요. 소환 가셔서 응하시고 현장 가셔서 억울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올바르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구자룡 변호사가 그 소환에 응하는 것도 일종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과연 그 갈 예정이긴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네. 주변에 계시는 분도 지금 지도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야당의 제1야당 대표를 뭐 소환하라고 뭐 출석 요구가 왔기 때문에 지도부와 논의가 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 사건 같으면은 이제 계속 불응을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보통 이제 체포영장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근데 6일에서 9일까지 시간이 너무 짧고 네. 또 야당 대표에 대해서 체포영장 신청한다는 거는 사실 현실적이지도 않으면서 역풍이 세기 때문에 아마 불응이 되면 거기서 이제 수사를 마무리해가지고 처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6일이라는 날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9일이 공소시효가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왜 6일 날 불렀을까? 그럼 6일 날 나와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거는 저 6일부터 이제 그 만약에 나갈 생각이 있다면 네. 이제 소환 일자를 조율할 거예요, 검찰하고. 6일은 내가 어렵고 뭐 이렇게 조율할 텐데 이건 조율할 시간도 없어요. 6, 7, 8 이렇게 되면 바로 공소시효가 끝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검찰도 반드시 6일 날 불러서 뭘 하겠다.
이 체포영장을 만약에 발부받으면 그거는 뭐 거의 구속을 전제로 하는 거나 비슷한 얘기가 되니까 그건 아닐 거고 결국 6일 날 아마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안 부를 수는 없으니까 안 부르고 이 사건을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이 사건은 이제 기소는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기소를 하기 전에 그냥 일종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소환 통보를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직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소환에 응하겠다, 응하지 않겠다, 출석하겠다, 안 하겠다 입장이 나오는 건 없습니다. 뭐 조만간 금명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형 집행 정지를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주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너무나 아픕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위험한 상태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속하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수술, 또 보존 치료 이런 걸 서둘러야 된다는 게 전문의들의 소견이거든요. 그러면 조국 교수의 와이프라는 뭐 이런 정치적인 이 허물을 벗고 그냥 인간 정경심으로 봤더라면 이렇게 형 집행 정지를 불허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뇨를 이유로 해서 형 집행 정지를 너무나 쉽게도 오케이를 해줬었거든요. 이게 어떤 게 공정한 것인가? 이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셔서 정경심 교수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지금 형 집행정지를 해달라. 이게 허리 쪽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반신 마비까지 왔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거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났을 때 검찰이 불허한 이유도 의료진들의 어떤 판단을 받고 신중하게 결정해서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실제 아픈지 안 아픈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저 건강 상태가? 제가 실제 아픈지는 제 눈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일단 한번 그 올라왔다가 이제 그 심의위원회인가요? 불허가 된 거긴 한데 일단은 여권에 지금의 야당에 저렇게 의원들하고 또 밖에 계시는 분들도 요구를 하는 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국감은 아니고 국회에서도 예결위장에서도 한동훈 법무장관도 얘기가 나왔죠. 살펴보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저는 진영의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건강이 안 좋고 노인성 당뇨입니까? 판단해가지고 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경심 교수도 지금 저렇게 디스크 파열에다가 건강이 진짜 이 재판받을지를 못할 정도라면은 다시 한번 살펴봐서 이거는 모두가 평등하게 수용인으로서 재판이 힘들다고 한다면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살펴보겠다 어제 국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정경심 교수 건강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확인해 보니까 의료진들 향후에 어떤 그 수술이라든가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류한 것이다. 이런 식의 정도를 제가 파악해 봤는데요. 제가 형집행정지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그럴 만한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마비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서 장기간 보존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는데 가셔서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돼서 장관께서 하실 역할에 대해서 좀 찾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형집행정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가 충돌한 부분이어서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상황을 좀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구자룡 변호사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실 형 집행 정지를 수차례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슷한 사례입니까? 어떻게 그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하겠다라는 그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던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 처리하는 영역이지만 법률의 영역이라보다는 의료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의사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 업계에서는 변호사가 형집행정지에 대해서 신청서는 내주더라도 변호사가 변호사의 능력으로 이걸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사기꾼이라고 부르거든요. 법률가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재소자들한테 그런 얘기하고서 이렇게 뭐 돈 받고 이런 분들 굉장히 문제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형집행정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지 그걸 바꾸는 경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형집행 정지라는 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언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얼만큼 나온다라는 게 딱 나와야 되는데 지금 수술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는 뭘 하기 위해서 얼만큼 나가겠다라는 게 구체화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심의를 하기가 아예 지금 요건 자체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 얘기를 하긴 하던데 만약에 치료의 구체성이 좀 보충이 되고 보강이 된다면 형집행정지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왔을 때 의료진이 이거는 이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그 수감되어 있는 곳에서 수술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 구체적으로 이 수술이 반드시 지금 필요하다라는 결정이 나오면 결론은 바뀔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차례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랑 지금 비교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뭐 노인성 당뇨나 이런 걸로 나왔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형집행정지가 7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그중에 70세 이상이라는 게 독립된 요건으로 고령.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80세가 가깝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 가지고 나왔지 지금 그냥 아프다라는 것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이 관련 논문 같은 걸 제가 좀 찾아봤어요. 아, 예. 형집행정지에 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더군요. 그렇죠. 이 저 학계에서 논란이 많아요. 그 7가지 요건이 과연 네. 적절하냐? 적절한가? 예를 들어서 거기 아까 얘기한 70세 이상 이건 그게 언제 적절하냐? 만들어진 건가요? 꽤 됐습니다. 꽤 됐어요. 예, 그래서 예. 변화가 관련 필요하긴 논문이요. 하겠네. 예. 이거는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65세라도 정말 아픈 사람이 아, 있을 수 예, 있고 예. 75세라도 안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70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논문에 이 형집행정지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현행 제도에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네. 현행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네. 그 심사위원 중에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네.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뭐 정파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매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뭐 꽤 오래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 개정, 수정도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긴 할 것 같네요. 자, 민주당은 어쨌든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 형집행정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박 전 대통령 디스크 증세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민주당은 일단 반대 메시지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디스크 증세 그리고 척수관 협착 증세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형집행 정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절차를 거의 보이콧 수준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 정지를 한다면 다른 재판들이 오히려 더 진행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듭니다. 국민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를 납득할 수 있을지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경찰이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경찰의 수사가 윤핵관들에 의해서 정치적 외압이 가해졌다라고 주장을 줄기차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듣겠습니다. 여권 인사 중계로 윤핵관의 경찰 인사를 만나서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라는 JTBC 보도가 있었는데요. 소위 윤핵관이라고 분류되는 의원 하나가 또 만나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가 예, 있고 정치인들이 뭐 그렇게 경찰 만날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저는 언론 있는 대로 놓고 보면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이 전 대표 경찰의 소환 조사. 이 전 대표는 소환 조사에 응할 입장인가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순리대로 할 거라고 어떨 것 같아요? 생각하고요. 보시면은 어떤 부분을 어떤? 그러니까 뭐 소환 조사라든지 어떤 적극적으로 보통 이 전 대표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좀 개진하고 그리고 많이 피력하고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 조사도 뭐 필요하다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 앞에서 포토라인에서 뭐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또 옆에서 보시니까 어떨까 전망을 좀 해보신다면 어떨까 여쭤보는 거예요. 네, 옆에서 이제 뵌지는 상당히 오래됐고 그리고 또
그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저보다 10년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그 수준까지는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그 윤핵관이 뭐 관여를 했다 안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네. 언론에 나온 바는 있습니다만 네. 아직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확실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경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성접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게 알선수재 뭐 이런 게 된다고 하면 된다고 했을 때 그걸 전제로 하면 공소시효가 이달 말이에요. 네. 9월 달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알선수재 혐의에 포괄일죄라고 옛날부터 뭐 최근까지 네, 네, 네. 접대받은 걸 다 합쳐서 이게 맨 마지막에 접대받은 걸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 포괄일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소시효는 벌써 끝났죠.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9월 말에 이제 다 성립한다고 그러더라도 9월 말에 그 공소시효가 끝나거든요. 좀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9월 9일 날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6일 날 소환 이제 통보를 지금 한 거고 여기는 이제 9월 말에 끝난다고 보고 소환 통보를 한 거니까 시간이 조금 있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조율을 하겠죠. 조율을 할 수 뭐 있는 언제 시간이 어떻게 있네요. 간다. 뭐 아마 그렇게 하고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 대표가 또 하나의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비대위 자체를 좀 막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가처분 신청인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달 26일에 당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있었죠. 사실상 승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에 당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또 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을 하면서 비대위를 또 만들겠다라고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 번 더 같은 걸 낸 겁니다. 여기에는 비대위원 모두 그리고 비대위 자체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낸 가처분 신청은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 이게 전국위원회가 5일 날 개최됩니다. 5일 날 개최를 해서 8일 날 새 비대위 출범을 마무리하겠다는 건데 이것을 아예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5일 전에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시간이 되겠나 이거는 좀 의문스러워서 재판부에서 그 전날이라도 열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열면은 이제 그날 밤에라도 결론이 나오는데 너무 촉박하고 그리고 또 열리더라도 이거는 사실 당헌에 대해서 개정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를 막아달라는 건데 이게 지금 일련의 과정이지 어떤 결정을 통해서 나의 권리에 대해서 침해가 왔다라는 걸 미리 예상해서 그 시작부터도 막아달라라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이게 지금 사실 저는 정치가 사법의 영역으로 오면서 이게 지금 비극이 초래됐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게 사법이 여태까지 쭉 이게 내려온 법리가 일관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법 자제라고도 표현하지만 그게 무슨 겸양 이런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허들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법리적으로 이게 궤도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탈선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정말 쉽게 얘기하면 절차의 하자가 있는 건 사법부에서 잡아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여태까지의 법리였거든요. 근데 이번 판결은 절차가 하자가 없다고 쭉 통과를 했는데 내용을 뒤집었잖아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 10명이 모여서 다수결을 했는데 9대1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타협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래서 6대4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그게 정치잖아요. 근데 한 명이 그런 거 다 팽개치고 나 사건 화해할게. 법원 가서 나랑 코드 맞는 사람 판사 한 명만 만나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안 좋은 문을 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에서 사건이 해결됐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으로 빠졌다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사법자제라는 게 전통적으로 헌법에서부터 내려온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내용도 지금 상급심 올라가서 다시 다뤄야 될 내용인데 이게 지금 마치 무슨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하듯이 지금 계속 가처분 막 수십 개씩 오고 가거든요. 이거는 혼란이 계속 초래되기 때문에 사법이 정치의 영역으로 한 발 넘어서면서 좀 넘지 말아야 금도를 넘으면서 혼란이 더 초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을 초래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윤리위원회는 추가 징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사를 했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입장 그리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입장문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총이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위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원 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이 정도가 되면, 이 정도 메시지면 징계하겠다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해석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여러 차례 방송에 나와서 국민의힘 인바 윤핵관들과 이준석 전 대표간, 지금 뭐 전 대표인지 당 대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간의 그 갈등이 있을 때 저는 대단히 중립적인 자세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했는데, 저 이번 사태에서만은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사법에 우리 구 변호사는 얘기하셨지만은 이 사법의 영역으로 가지고 간 게 국민의힘의 사람들입니다. 윤핵관과 맡겨놓고 이런 그 가처분 결과가 나오니까 마구 지금 뭐 판사의 성향까지 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판결문 나온 거 쭉 읽어보니까 그 당원들의 정당 민주주의 훼손이랄지 이렇게 놔뒀을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회복할 수 없는 침해를 받는다는 거, 저는 뭐 법조인 아닙니다만 상당히 수긍이 갔거든요. 근데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리가 저런 입장을 냈다는 거는 이준석 대표를 지금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쫓아내겠다. 당에서 제명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과연 지금 이렇게 풀어갈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중립적으로 볼 때 어느 쪽 편을 든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법원에 가처분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원내대표를 뭐 그만두는 게 맞죠. 권성동 원내대표 그만두고 새롭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뭐 이건 제 얘기보다도 많은 내부의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풀어나갔으면은 이준석 대표에게도 퇴로를 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정치적 타협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화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잡힐 수 있었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아예 이제 그 뭐 최고위원들 4명이 사퇴하면 무너지는 걸로.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은 앞으로 당대표 국민의힘은 마음에 안 들면 최고위원 4명만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짬짬이 하면 끝납니다. 그 당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겠어요? 앞으로 저는 대단히 정말 저는 뭐 민주당 쪽에 있습니다만 걱정스럽고, 그리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권에서 좀 전에 대통령 민생과 경제 우선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집권하고 단 하루도 안 빼고 싸움을 합니까? 그리고 결국은 제1야당 대표 잡겠다고 저러고 있고, 그런 거 그만하시고 정말 국민들 살기 너무 힘든데 경제 민생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원님. 네. 대표. 우선은 저희 뭐 비공개 의총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걸 이준석 대표라는 한 사람으로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건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총장에서 말하고 있는 의원들의 발언은 사실 5대5가 될 수도 있었고 6대4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공당으로서 저희가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보수당으로서 지켜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의 일련의 일들이 정말로 일반 국민들께서 바라봤을 때 절차적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과 공당, 보수당으로서 지켜야 될 보수의 가치를 정말 지키고 있느냐. 특히 저희는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결과를 인정해야 되는 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비공개 의총 때 나가서 발언을 했는데요. 발언을 할 때 저는 새로운 비도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다라고 확실히 말씀을 드렸고, 또한 당원 당규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뭐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결과를 결정했고 또 우리 정당의 자율성에 대해서 또 우려하시는 분들의 말씀도 틀린 바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우선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으로서는, 제 소신으로서는 지금의 절차는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께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14일 날 그 왜 2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하죠. 근데 그 심리하는 판사가 같은 판사예요. 같은 판사. 그래서 그 심리가 잘 됐느냐 못 했느냐, 뭐 사실 그걸 좀 국민의힘이 충분히 따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근데 따지기 전에 일단 첫 번째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저는 존중을 하는 가운데 뭐 따질 거 따지고 이렇게 별개로 따져야 되는 것이지, 첫 번째 가처분 신청의 취지, 그 결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14일에 또다시 비슷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그러면 국민의힘의
그 율사들 많잖아요. 율사들 많은데 아마 지금 현재 그 황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걸로 보여요.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근데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동의 안 하건 어떻게 되든 간에 황 판사가 결정을 하면 따르지 않을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그 취지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 일이 없을 텐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전 법조인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첫 번째 결정을 무시하는 듯한 식으로 지금 진행이 돼서 조금 14일 결정도 우리가 다시 또 주목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과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핵관들이 이선으로 물러난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이제 물러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은 말을 아꼈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을 올리셨는데 네. 아니 내가 저 상임 활동하고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겠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올리시게 된 배경 그냥 있는 그대로만 봐주세요. 이선 후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윤핵관 동반 퇴진 얘기 나오는데 대표님 입장 있으세요? 이미 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장제원 입장문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으시단 거죠? 오늘 보도 중에 대통령께서 이제 원내대표님께 의사를 전달하신 게 있다는 들어오세요. 지금 당내 상황도 이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윤핵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향후 어떤 혼란을 바라보시는 어떤 심정도 착잡하실 것 같은데 당부하실 만한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 의원과 또 우리 당원들이 치열하게 논의하고 거기서 내린 결과는 또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게 정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 무슨 당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결국 당무에는 신경 쓰지 않겠다. 당의 일은 당의 국회의원들끼리 알아서 해야 된다. 대통령은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선긋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뭐 대통령이 답변하기가 좀 곤란할 거예요. 저런 자꾸 당무에 관해서 이런 거 이쪽이 어떻습니까? 저쪽이 어떻습니까?라고 얘기할 때 좀 곤란하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께서 당무에 관해서는 진짜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이 얘기하는 거는 뭐 저건 그냥 모범 답안 정도. 실질적으로 왜 관심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뭐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원래부터 이제 대통령이 이 집권당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는 데 대해서 지금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 대통령 정무수석실에서도 그 부분을 충실하게 전 보좌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뭐 법원 판단에 무슨 당의 운명을 맡길 일이 아니고 당 내부적으로 저 얘기는 맞아요. 아니 의원들과 뭐 당원들이 결정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자꾸 법원에다가 묻지 말라. 저는 그런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 이제 헷갈리고 윤석열 대통령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계속 본인은 당무에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이 도어 스태핑에 여러 차례 했어요. 근데 이른바 우리 그 TV조선에서 특종했나요? 그 비상 상황으로 가야 된다. 비대위 꾸려야 된다. 이거 청와대에서 아니 대통령실에서 바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보도가 맞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그러면 세상에 어느 정무수석이 대통령 의중을 안 실어가지고 당에 전달을 하겠습니까? 지도부 와해를 시키는 건데 그건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연찬회 가서도 얘기한 것도 있고. 근데 또 물어보면 나는 신문도 읽지 않는다, 뭐 보고도 안 받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한테 많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예전에 뭐 총재 시절일지 예전 대통령처럼 꼭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쯤 되면은 차라리 그 뭐 도어 스태핑에서는 안 한다 하고 뒤로 뭐 의사 전달하지 마시고 뭐 전화했다는 보도까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초대선들한테 전화했다는 보도 나오는데 그러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불러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중진은 중진대로 얘기를 좀 해보고 이 사태를 대통령이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은 안 하겠다.
뒤로는 계속 똑같은 보도는 나오고 있어요. 비슷한 보도가. 그럼 국민들도 이제는 신뢰감이 많이 무너질 것 같고 나중에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당에 대한 명도 상당히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죠. 자, 그러나 이러저러한 상황이 있지만 또 명절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첫 추석을 맞이해서 각 지역의 특산물이 담긴 추석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계 인사 한 13,000명에게 전달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신문 보겠습니다. 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기 가구에게 조금 더 촘촘하게 찾아내서 좀 돕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어렵고 뭐 힘들고 지금 조금 위태위태한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런 가구들을 더 잘 찾아내고 더 촘촘히 살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종로에 있는 한 독거노인 가정을 찾아가서 추석 선물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추석 선물에 대해서도 또 이제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술이 없고 양갱이와 또 매실액 그리고 오미자청 뭐 이런 이제 특산물들이 이제 많이 이제 선물로 담겨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허은하 의원님. 저 의미들이 좀 하나씩 다 있기 때문에 저런 선물들이 저 박스에 담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존부터 뭐 워낙에 그 특산물들을 많이 담아가지고 선물을 주셨었기 때문에 다만 기존의 문 대통령께서는 문배술을 주셨는데 네. 이번에는 저희에게 이제 요리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제 보내주신 부분 그 부분이 좀 많이 달랐고 저도 이제 의원실에서 받아봤는데 네. 좀 알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어떤 선물들을 했습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특산물 위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잣, 햅쌀, 뭐 밤, 뭐 이런 것들을 하셨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역 안배 생각하셔가지고 각 지역의 특산 이제 전통주들을 모아가지고 보내기도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게 또 관심이 가면 그 제품들이 또 많이 팔리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이제 격려가 되는 면이 있고 또 선물을 받는 쪽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를 격려하시는가 이걸 또 알 수 있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사회적 약자 계층 그리고 네. 또 이제 그 호국 영웅들 그리고 또 이번에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우주항공 산업 요원들에 대해서 격려의 의미.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성과를 냈던 거에 대해 격려하고 내가 여기에 관심 갖고 있다. 이 선물로 또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000명인데 사실 더 많은 사람에게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대략적인 매뉴얼이 있어요. 역대 대통령들 보면 대개 한 2,3,000명에서 15,000명 사이 이렇게 되니까 기준이 있을 거예요. 아마 청와대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 기준은 대략 비슷할 겁니다. 다만 이제 정권이 뭐 문재인 정부냐 윤석열 정부냐에 따라서 좀 뭐 가까운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많이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소외계층, 유공자 뭐 이런 쪽에다 주로 그 많이 선물을 전달을 하거든요. 네. 그 기준은 아마 한 70~80%는 비슷할 거다. 어느 정부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건 사고 얘기 짚어드리겠습니다. 16년 전이었습니다.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근식이라는 사람이 다음 달 출소를 한답니다. 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 불안에 떨리는 그런 글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발생 지역 커뮤니티에 달린 글들입니다. 범행 지역에 인천 서구가 포함돼 있다. 우려스러운 마음에 정보를 공유한다. 조두순보다 더한 김근식이 10월에 출소한단다. 우리나라 법은 성범죄에 왜 이렇게 관대할까? 이렇게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죠.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도 없고 출소라고 난 사람을 어디에 살아라라고 정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더 문제인데 네. 지금은 이제 구체적인 지역도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그 지역을 어떻게 특정해서 뭐 어떤 준비를 하겠다 명확하게 계획까지 세우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 경우가 굉장히 또 불안에 떨게 하는 이유가 재범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보면은 강간치상으로 5년 실형을 받고 나왔는데 10여일 만에 또 재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해서 10명 이상에 대해서 했는데
그때 양형 기준이랑 지금이랑은 또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때는 15년이 또 중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15년이 벌써 지나고 보니 지금의 양형이랑 봤을 때 좀 약하게 처벌받고 금세 나온 게 아니냐.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재소자인 시절에도 동료 재소자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폭력 행사를 해가지고 또 형량이 또 몇 년씩 더 늘어났던, 그러니까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게 여러 번 확인됐던 사람이 지금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고 내 이웃으로 온다라는 것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좀 공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준비가 따로 돼 있는 건 없습니까? 일단 그 계획은 전체적인 계획은 밝혔습니다. 이제 뭐 이제 요원을 붙이고 CCTV를 확충하고 그런데 이제 어디에 확정적으로 살지가 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더 그걸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불안에 떨지 않게끔 우리가 충실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발표는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스페인 동북부에 있는 지역에서 지금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우박이 갑자기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살도 안 된 아이가 안타깝지만 우박에 맞아서 숨지는 일까지 있었는데 20년 만에 가장 큰 우박이었다고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야, 저렇게 큰 우박이 가능하군요. 그러게요. 근데 저게 우리 뭐 기상이변에 대해서 엘니뇨, 라니냐 이런 거 알잖아요. 네. 그게 스페인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지역에 기상이 굉장히 급변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원래 우박이 내리긴 한답니다. 3월에서 6월 사이에 꽤 내리긴 하는데 그런 스페인에서도 저 정도 크기, 지금 지름이 10cm라 그러는데 저 정도 크기는 20년 만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비극이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정도인데 저게 운동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지붕은 뚫고 들어오고 차도 다 박살나고 그래서 지금 아까 보시군 어린아이가 사망하게 됐는데 그 이외의 부상자들도 뼈가 부러질 정도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할 정도인데 이게 기상이변에서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면서 이 지름도 계속 커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수영장에 마치 누가 다이빙한 것처럼 물이 굉장히 높게 치솟아 오르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도로에 떨어지는 것만 봐도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유리창도 다 박살이 나고 차량도 웬만하면 잘 버틸 텐데 차량 유리도 깨지고 차량도 좀 찌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상이변이 저 지역에 자주 벌어진다는 말씀이셨는데 저런 사고 또 아이까지 숨지게 되는 저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스페인 저희가 봤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자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바로 거기인데요. 로마의 휴일 속에 또 나왔던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저겁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 미국인 관광객들이 스페인 광장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CCTV를 보고서 이제 경찰들이 저게 금지된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지를 하려고 가니까 오히려 이게 순응을 하지 않고 집어 던져버려가지고 지금 스페인 저 1725년에 완공돼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거든요. 그래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앉지도 마라라고 할 정도인데 지금 저 계단 3개 정도가 파손이 돼서 3천만 원 이상의 복구 비용이 지금 추산이 되고 일단 킥보드를 탄 거 자체가 이제 질서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1인당 70만 원씩 나왔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문화재를 파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저기 영화에서도 나왔던 곳인데 로마 휴일 보셨죠? 예. 그리고 로마 가면은 저희 가잖아요. 워낙에 저 유명한 관광지니까.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했는지도 그렇고. 뭐 저희 이탈리아에서 알아서 세게 저기 벌금도 물리겠습니다만은 너무 몰상식한데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저랬으면은 바로 저곳이거든요. 영화의 로마의 휴일에 나왔던 오드리 헵번이 또 저렇게 촬영을 했던 저곳에서 지금 관광객이 뭔가에 불만을 품고 전동 킥보드를 그냥 내리 던지면서 저 공간이 이제 망가졌다라는 건데
대체 왜 그랬는지 아직 그 확인이 안 되고 있죠. 그냥 뭐 경찰이 이제 원래 또 여행 가면은 객기 부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내가 이제 내 나라에서 제약받는 건 이제 벗어던진 자유로운 공간이다 이렇게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큰 실수를 한 게 관광객일 경우에는 거기 주거지가 없잖아요. 네. 재판을 받게 될 때는 구속 사유가 아하. 주거 부정이기 때문에 재판을 만약 받게 되면은 아마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가겠습니다. 광주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인데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자, 다치진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시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복이 된 상태에서 안전벨트 때문에 혼자서 탈출을 못하고 있어서 매달려 있는 상태 거꾸로 그럴 경우에는 이제 2차적으로 신속한 조치가 안 돼가지고 벌어지는 문제들도 꽤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시민들께서 뒤집어가지고 다시 이제 꺼내주고 그리고 또 신고도 신속하게 해서 구급대하고 경찰하고 신속하게 와가지고 응급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큰 일은 벌어지지 않아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